안녕하세요. 도시를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이비와 사기꾼입니다. 이 사이비와 사기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번 영상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주로 이제 TV나 어떤 컨텐츠를 볼 때 시사 프로나 다큐멘터리를 조금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사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이슈나 어떤 사회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종종 이렇게 찾아서 이제 보는 편이고, 며칠 전에도 이제 이렇게 제 방으로 하는 내용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내용이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전 재산을 잃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뭐 주식,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생긴 암호화폐죠.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비도 이제 내용들이 뭐 잦게 그렇게 투자 사기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이 제 방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저는 예전에 한 번의 사기를 당해봤고 한 번의 사이비한테 저희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 사기를 당했을 때의 심정과 사이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제 방을 보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영상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번 영상에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컨텐츠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번의 사기를 당해봤고 한 번의 사이비에 대한 믿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이비와 사기꾼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기꾼이죠. 사기를 당했던 경험인데,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저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휴학을 하고 알바를 했고, 그리고 방학 때 또 틈틈이 알바를 했어요. 그 당시 집안 사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용돈을 받고 살았는데, 그 용돈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받았죠. 그래서 용돈을 이제 벌고자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었어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경험을 좀 일부러 하고 싶어서 좀 힘들고 고된 일들을 좀 골라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같은 것도 해봤고, 뭐 일용직이죠. 노가다 같은 것도 해봤고, 뭐 배달 같은 일, 커피숍 서빙 같은 거, 뭐 주유소, 이런 뭐 정말 다양하게 해봤어요. 뭐 그중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많이 남죠. 정말 좀 특이했으니까 그 경험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일을 했는데, 복학을 하거나 방학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학교를 다시 가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바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학업에 매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학교로 다니면서 좀 재택 알바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좀 지나고 있는데, 이 카페를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되었죠. 이 카페 내용이 재택 알바에 관련된 카페였어요. 이 재택 알바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쇼핑몰을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드폰 온라인 대리점 같은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개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번호를 온라인으로 개통할 수 있는 온라인 대리점을 모집한다. 그래서 온라인 대리점주를 모집하는데, 온라인 대리점주가 되어서 내가 만든 이 사이트에 뭐 저희 지인이나 뭐 친구나 뭐 부모님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핸드폰 번호를 가입을 하면 이 사용자가 쓰는 요금제에 따른, 그러니까 수수료를 제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담당자랑 이제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사이트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제 회사 측에서 된다. 사이트를 개발하는 이 개발 비용만 대리 점주가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사이트가 개설이 되고 나면 영업을 본인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뛰어서 들어오는 통신료는 수수료가 이제 각각 부담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수수료 가져가기 때문에 뭐 이것은 사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아무리 호기심이 있다 해도 한 번에 전화로 뭐 냅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엄청 큰 돈이었어요. 넙죽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보통 사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덫에 딱 걸리면 안 놔줍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담당자가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하루에도 2번, 3번씩 계속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 뭐 어떻느냐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담당자라는 남자가 저랑 또래가 좀 비슷한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저보다 되게 많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담당자가 되게 친구처럼 저한테 접근을 이제 했던 거죠. 전화가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본인도 학생인데 지금 알바 차원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개인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꼬드겼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전화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이 온라인 대리점을 개통을 하는데 이게 무한대로 개통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숫자만큼 이제 개통을 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정을 이제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전화가 와서 결론을 내자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용이 이제 작은 비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뭐 사이트를 만든다 해도 영업이 안 돼서 수익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하려고 했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그러죠. 영업이 안 되더라도 뭐 최소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만 이쪽에 개통시켜 놔도 최소한의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재택 알바를 하는 개념이면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150만 원이라는 돈은 카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0일 안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언제든지 캔슬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리스크가 적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저를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저희 담당자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이제 들리는 거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제 이 회사의 상사인 거죠. 야, 김대리, 너 내가 일 처리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왜 말을 그따윈 식으로 해서 고객이 자꾸 의심이 들게 하고 고객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게 만드냐. 나라도 계약을 안 하겠다. 너는 항상 일처리가 이따위야.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당장 때리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화상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막 호되게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이 담당자 혼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연출입니다. 이제 각본이죠. 다 구성으로 짜놓은 겁니다. 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받더니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회사를 여기서 이제 다닌 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이게 제가 좀 설명도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안 그래도 지금 호되게 깨졌습니다. 그냥 저 한 번만 저 믿고 한 번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해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되면은 언제든지 캔슬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 캔슬도 된다 하고 카드 철회가 된다 하니까 카드 철회도 되고 그래 뭐 어차피 또 내가 여기서 또 안 한다 하면 이 사람이 또 위 사람한테 깨질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제 철회를 하든가 뭐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150만 원 돈 자체가 이제 결제가 되었죠. 이제 그 뒤로도 연락을 서로 잘 했어요.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사이트 이제 뭐 구축이 되었다. 이러면서 연락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점점 이렇게 줄더라고요. 점점 줄어요. 나중에는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되게 막 바쁘다면서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 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하면 카드 철회 기간의 시점까지 끌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스토리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 철회 기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연락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거의 한 달 정도 다 갈 때쯤까지 이제 저는 발 동동 굴렸죠. 사이트도 안 만들어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인지 몰랐다기보다는 이게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연락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이제 화가 많이 났죠. 저는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리고 말한 이제 날짜가 지났는데 사이트도 안 만들어지고 왜 연락은 또 이렇게 안 되느냐라고 막 이렇게 좀 따졌어. 흥분하고 따졌는데 이 담당자가 갑자기 저한테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사기 당했어. 너 이거 사기인지 몰랐어? 이 등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슴이 덜컹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화가 나죠.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하고 오래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야, 니도 보니까 나이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사기치고 이런 더러운 짓 하고 있냐 하고 막 이제 말로 제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죠. 욕을 하고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빈정거리죠, 저한테. 이 멍청한 놈 하면서 빈정거리니까 이 화가 오히려 돌아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억울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빌게 되죠. 이러지 말고, 아시다시피 저도 학생이고, 이 돈 좀 어떻게 좀 취소해달라 부탁드릴게요. 또 이렇게 막 이제 화내다가 비는 단계를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비니까 이제 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빌어서 줄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사기를 안 치지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느꼈죠. 내가 멍청해서 사기당했구나. 와, 사기당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그 사람들의 감정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카페 들어가서 이제 관련된 글을 찾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처럼 똑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수십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 소송을 제기하자, 뭐 이렇게 이제 모이자고 하는 거죠. 서울 지역, 뭐 어디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제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가 전국구였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뉴스에도 났었거든요. 이제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 자리에 딱 참석해서 나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부 아니면 학생이었어요. 저처럼 학생이거나 이제 아니면 주부더라고요. 정말 그 푼돈이죠. 재택 알바. 그 푼돈 몇 푼 벌려고 돈을 갖다가 있는 돈 없는 돈을 짜내서 투자를 한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남아 돌아와서 투자를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고 뭘 해봐도 딱히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 대응이 늦을 거고 이미 경찰이 그 사람들을 잡는다 해도 그 돈은 이미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이 돈은 찾기가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빌었죠. 그 카드를 제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대금을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가 갚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갚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일단 돈을 갚았습니다. 이제 급하게 갚고 나서 이제 그 모임에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면 어차피 내가 멍청해서 사기를 당했고 여기 모임 나가서 시간을 쓰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나한테 도움되는 다른 시간을 쓰자. 차라리 그 시간 공부를 하든가 취업 준비를 하자. 그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어났던 거죠. 어차피 내가 멍청해서 당했고 여기 시간을 써봐야 딱히 돈 못 돌려받겠더라고요.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그 사기가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제가 그 제 방에서 봤던 그 사기를 당했던
그분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신 거죠. 사기는 수법이 어쨌든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이나 액수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죠. 뭐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뭐 몇 억이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금액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분들은 정말 뭐 집 담보 대출, 뭐 전세 대출, 그리고 카드론까지 받아가지고 빚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랑 피해자가 이제 이렇게 톡으로 주고받는데 이 사기꾼이 아이콘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아이콘으로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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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지? 죽고 싶으면 죽어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그 톡을 보고 순간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했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제가 똑같이 그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액수는 작았지만 저한테 야 이 멍청한 놈아 사기인지 모르고 당했냐 이 모질한 놈아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돈을 사기를 당했다는 감정보다 이런 놈한테 사기를 당하는 이 감정이 일어나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100% 공감이 갔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공부를 하고 찾아왔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갈망했죠. 이제 갈망을 하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이대가 30대 중반쯤 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 공부를 되게 파고들어서 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맞는가 안 맞는가 좀 확인차 전문적인 사주 명리학자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로 이제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다 싶은 명리학자한테 전화를 해서 제 사주를 같이 토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명리학자가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이제 이 철학자, 명리학자분이 이제 이 상담이 끝난 직후에 요즘에는 이런 철학 공부를 이제 옛날처럼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많이 한다. 구시대적 발상을 좀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책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 펴놓고 뭐 노트 펴놓고 뭐 이렇게 필사하고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서 사색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뭐 선생님은 그럼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하니까 아, 내가 정말 공부를 집중 있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링크로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고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괜찮은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문자로 왔더라고요. 링크로 왔는데 그 문자에 링크된 링크를 클릭을 딱 하니까 유튜브 채널이 뜨더라고요. 저는 주 종목이 영상인데 뭐 유튜브는 제 입장에서 이제 광고 목적으로 마케팅 목적으로는 유튜브를 활용을 했지만 저는 유튜브로 그 당시에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 발상이었죠. 그래서 무슨 공부를 무슨 영상으로 무슨 공부를 하노? 공부는 책으로 이렇게 딱 앉아 해야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이제 딱 열었는데 이제 뭐 영성에 관련된 영성 공부죠. 그래서 약간 도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딱 봤는데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그 당시에 제가 찾던 진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딱 들리면서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확 이렇게 꽂혔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날부터 그 채널에 나오는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나오지 않게 하려면 유튜브 레드라는 것을 가입을 하면 광고가 안 나와요. 그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레드로 가입을 하고 어차피 레드는 월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정말 주구장창 그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적으로 2-3시간, 4시간을 보고 정말 많이 볼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이제 보죠. 그렇게 제가 근 3년 가까이 그 영상을 봅니다. 정말 많이 봤죠. 이 영상 내용이 진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을 받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제가 그 전까지 배웠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얘기를 하지만 책에 없는 좀 신비로운 얘기들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내용도 재밌고 말솜씨도 현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계속 봤죠. 재미로 계속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모순을 또 정말 많이 고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울기도 울고 막 모순을 많이 고쳤죠. 그렇게 이렇게 3년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3년 정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영상 관련된 오프라인 모임도 있어요. 단체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에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입 회비가 있고 뭐 입장 회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돈을 딱 쓰라 하니까 딱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일단 안 가고 뭐 오프라인 모임에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만 충분히 공부해도 뭐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3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영상이 뭔가 자꾸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그리고 은근히 본인이 약간 신적인 개념으로 말을 할 때 되게 부대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내가 찾는 진리는 이게 아닌데 이게 또 잘못했나.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모순도 좀 고치고 했지만 이 3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닌 것에 내가 매달려 왔나 하고 겁이 확 나는 거죠. 나도 나름 책을 많이 읽고 나도 나름 잘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가 삽질을 하나, 이 생각이 덜컥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그 이후로부터 안 봤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영상을 안 보고 나서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안 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 철학을 읽게 되면서 이제 경들을 접하고 불교 철학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종착점이었죠.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부의 끝의 종착점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에 대한 공부의 종착점을 저는 이제 불교 철학에서 만났던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올바른 게 이런 거구나. 과거에 제가 이제 시행착오로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잊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될 것들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 진리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한 번에 이제 사기를 당했고 이제 한 번에 사이비의 믿음을 이제 가졌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입이나 사기꾼이 판을 치죠. 그래서 이런 사입이나 사기꾼한테 당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말 부지기수가 많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사기꾼이나 사입한테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매이지 않는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근본 베이스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기꾼이라는 게 왜 이 사회에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는 상대계죠. 우리 인간계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를 상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대계는 항상 양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모든 이치에는 양변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 구조를 우리는 항상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치를 적용시켜 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야 성립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왜 사회에 형성되고 만들어지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무지함 때문에 상대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죠. 돈을 쉽게 빠르게 많이 벌고 싶다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이 진리를 뛰어넘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기꾼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욕심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저희 경험처럼 저도 말씀을 드렸죠. 학교를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좀 쉽게 재택 알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죠.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제 눈에 들어왔고 그 정보를 제가 캐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정보가 지나와도 저를 그냥 지나쳐 갔겠죠. 제가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저랑 인연이 되어서 이제 만나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곳곳이 덫이에요. 이 덫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냐는 재수가 있느냐 재수가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덫에 걸릴 만한 욕심과 욕망을 일으키면 덫이 있는 길로 가서 그 덫을 밟게 되는 거고, 내가 정도로 똑바른 길을 가면 덫을 밟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상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자연의 질서가 인간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대하는 인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과 이 인간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돈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뭔지, 이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이 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돈에 뭐 눈이 달렸다, 발이 달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돈은 정확하게 갈 자리에 가고 정확하게 올 자리에 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돈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얻어 걸려서 생기는 돈들이 있는데, 이런 돈들은 정말 희한하게 정확하게 나갈 일이 또 생깁니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돈은 돈 자체가 갈 자리와 들어갈 지가 딱딱딱 사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뭐 원한다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번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옵니다. 이 기회 때 이 한 계단보다 좀 높은 한 계단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부를 조금씩 축적을 하게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이 말이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돈도 포함이 되지만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돈을 벌려는 것,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가지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은 인간의 심리상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될 만 하니까 공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된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돈이 되는 것은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면 사업자끼리도 돈 되는 거는 절대 공유 안 합니다. 돈 되는 거는 독식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이 현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곳곳이 지뢰고 곳곳이 덫입니다. 어느 정도 덫이나 지뢰가 많냐면, 지금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정말 대세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방송처럼 방송 심의 규정을 지키거나 어떤 심의를 지켜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이 저작권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구잡이로 컨텐츠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PD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방송국에는 PD라는 게 있고 방송 심의라는 게 있고, 이래서 방송에 맞지 않은 컨텐츠는 못 올리게 돼 있죠. 송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는 그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는 정말 각종의 정보들이 넘쳐나고, 이 각종의 정보 안에는 정말 지뢰나 덫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뭐 부동산으로 이렇게 벌었다, 뭐 코인으로 나는 이렇게 벌었다, 나는 남들 놀면서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현혹을 시켜서 사람을 끌어모은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혹시켜서 끌어모으냐면 단순합니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거짓말이나 온갖 과장을 더해서 사람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이제 3, 4년 전에 우리가 부동산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뉴스를 보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원래 값보다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죠. 지금 그때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어디서 정보를 취합했냐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 현혹대 꼬임에 넘어가면서 너도 나도 전부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당사자들이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또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또 올리죠. 확장되는 겁니다. 멀티로 이렇게 확장되니까 컨텐츠가 수도 없이 늘어나죠. 그러면 유튜브를 열었을 때 이 사람도 부동산, 저 사람도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관이 없는 사람은 나도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씨앗이죠. 카르마.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에 홀깃해서 넘어가죠. 우리가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이제 썸네일이 쫙 나오죠. 나오는데 돈에 대해서 쉽게 벌었다, 이런 멘트가 나의 생각과 딱 동조되면서 일치가 딱 되면 호기심이 발동되니까 클릭을 하겠죠.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섭취합니다. 이 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처럼 검증되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냥 솔깃솔깃해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더 찾습니다. 부동산 자료를 찾고 관련된 유튜브 자료들을 더 찾아서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암호화폐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옛날처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디지털로 엄청나게 덫이 정말로 그야말로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심이 있다, 씨앗이 있다 그러면 언젠간 이 덫에 한 번은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한테 욕심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의 씨앗을 버려야 된다. 돈은 결코 쉽고 빠르게 벌리는 것이 아니다. 돈은 계단을 막 2개씩 3개씩 뛰어넘어서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번 돈은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고 내 곁에서 이 돈이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치 자체가. 그래서 진짜 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정당하게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은 돈을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편법이나 뭐 어떤 수를 서서 계단을 동시에 3칸씩 4칸씩 뛰어서 이렇게 버는 돈은 어떤 식으로든 이 대전의 질서에 의해서 나를 치고 이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보면 거짓되거나 과장되거나 솔직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 반면에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주식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삶을 본인은 남한테 추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몇십억을 굴리는데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정답이 없는 것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나는 주식하라고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런 말은 진실되는구나. 본인이 얼마나 힘들면 하지 말라고 이제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원금 손실 없이 뭐 2배 3배를 벌었다 뭐가 어쨌다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혹이 왜 되냐? 불교로 나의 육식이죠. 육식이 이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카르마가 작용한다라는 거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돈을 2배 벌었다. 그러면 그 말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돈은 그렇게 벌리는 게 아니야 하고 그냥 내 갈 길 간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2배 벌었다네? 어떻게 벌었을까?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 덫에 걸리겠죠. 덫에 발목이 딱 채이면 못 빠져나옵니다. 덫에 채이면 멍청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기꾼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정확하게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걸렸다 하면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에 내가 속는 거지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욕심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계고 대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인데 이 사이비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거죠. 수박으로 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수박같이 보이는데 수박을 짜게 해서 속으로 들어가면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이제 다른 말로 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이냐 비법이냐, 아닐 비자의 법이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당시를 이제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헛된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커졌던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이렇게 쌓입니다.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눈과 귀가 가려져서 홀려서 간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인간은 믿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기 시작하면 남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에 홀려서 절로 계속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절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정말 무섭고 이 믿음이 신념이 되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헤맸죠, 저도. 이 진리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을 헤맸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구도자나 수행자나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저도 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20대 중반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마지막에 불교 철학을 만나게 되었죠. 20대 때는 이제 책을 그때 당시에는 좀 가벼운 책을 읽었죠. 막 이렇게 읽으면 아 이것이 진리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 20대 후반쯤 되어서 어떤 책을 봤을 때, 아, 이게 진리네. 이게 진리네 하면 그 과거 때 진리가 사라집니다. 진리가 아닌 거죠. 이제 이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한 3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걸 접해요. 이게 진리네. 그러면 또 그때 20대 후반에 느꼈던 진리는 또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또 믿고 있어요. 30대 후반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진리네 된 거죠. 영상을 주구장창 봤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제가 40대 그 중반에 다 와서야 불교 철학을 딱 만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경을 읽으면서 삶의 파노라마 안에서의 고통의 모든 원인이 그 내용 안에 다 있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진리를 만난 거죠, 제가. 이 진리를 딱 만났을 때 과거에 만났던 모든 진리는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각각 그것들이 다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 이하는 자동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철학 공부를 오래 한 동안에 마지막에 접근해서 받아들였던 게 이제 불교 철학이었고 그것이 이제 저는 진리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진리를 만나는 데까지 몇십 년 걸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진리를 뭐 책 몇 권으로 또는 뭐 유튜브 영상 몇 개로 이렇게 진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적성을 갖고 재능을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서 확장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20년, 30년 뒤부터 부를 이룹니다. 보통 순서가 이렇거든요. 진리도 이 구조랑 똑같아요. 진리도 단계별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얻어가면서 중간에 진리 아닌 것도 헤매보고 좀 아닌 것도 지혜보고 이러면서 거쳐가면서 도달하는 거지. 뭐 유튜브 들어가서 누가 말 몇 마디 딱 들었을 때 이게 진리다.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빠르게 간편하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요행을 바란다. 욕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비라는 이 개념이 사기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사이비라고 하면은 이제 교주를 말하죠. 큰 단체를 일으켜서 막 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막 사람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망가뜨리는 어떤 교주를 우리가 사이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이비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사이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이비들은 사이비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작은 사이비들도 세상엔 정말 많습니다. 작은 스케일의 사이비들이 이 큰 스케일의 사이비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큰 스케일의 사이비는 그만큼의 스케일의 능력이 돼야 이만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도 우리가 1, 200만 원 치는 사람도 있고 뭐 10억, 100억 치는 사람도 있고 조 단위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1조 단위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1, 2천만 원 치는 사람이랑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악한 거지만 그 악한 안에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비를 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있죠. 뭐 어떤 도복을 입고 수염 기르고 뭐 흰머리 해서 보통 우리 이런 관념이 있는데 이 사이비라는 관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한 명의 개인인데 자기의 생각을 종교적으로 결합시켜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끄는 힘이 이 큰 단체 교주보다 약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 끌려서 모여서 힘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사이비 교주가 된다라는 거죠. 크고 작음의 차이지 크다라고 해서 사이비고 작다라고 해서 사이비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유혹시키는 정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0억을 사기치면 사기꾼이고 뭐 100만 원을 사기치면 사기꾼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도 사기꾼이고 1000억도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가 단지 금액이 크고 작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치로 봤을 때 정신적인,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뭐 어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철학을 견해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꼭 기정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혹해서 아 이게 진리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크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사이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덫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덫은 그에 맞는 파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파장에 물린다라는 거죠. 내가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과 믿음이 부족하면 사이비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의 이제 위정편에 사십불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불혹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에 미혹되지 않냐 하면 잘못된 사회에 내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물질에 관련된 사기나 뭐 비물질에 관련된 사기에 혹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영성적인, 보통 우리가 이제 영성의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튜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검증된 컨텐츠가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냥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올바른 것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있는 막무가내로 막 다 뒤섞여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죠.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난리 났죠. 몇 년 동안 마스크 끼고 막 거의 사회가 마비됐죠. 신종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걸리는 뭐 소소한 감기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인데 과거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겁을 안 내죠. 그냥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이 없던 바이러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마비돼 버리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탁해지고 자연이 탁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진화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진화론으로 성장, 진화, 발전하면서 다 강해집니다. 이게 생명 진화론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생명체는 도태돼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우주의 질서인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기꾼과 사이비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의 인간 속에서 나옵니다. 과거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의 인간 안에서 사기꾼과 사이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모든 사이비와 사기꾼은 인간이 진화 발전한 만큼 진화 발전한다. 과거의 방식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로나처럼 신종 바이러스처럼 어떠한 방식이든 새로운 방식을 들고 와서 사람을 꼬드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말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어떤 진리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이제 뜻하죠. 요즘에는 사기꾼과 사이비가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사기 안 칩니다. 다 디지털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피싱이죠. 보이시피싱은 사무실을 중국에다 내죠. 중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거기다 PC 설치하고 거기서 전화기 연결해서 이제 국내로 전화를 돌리죠.
그러니까 장비가 PC랑 전화기가 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데다가 합숙하면서 이제 교육받아서 사기를 친단 말이죠. 계획을 짜서. 그리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들고 가서 PC로 돈을 다 뜯어갑니다. 이 돈이라는 개념이 숫자로 디지털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들 이런 거 보면 어떤 사기들은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만 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기도 다 디지털로 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악성 앱 깔아서 이제 악성 앱으로 정보를 다 빼가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트북에 있는 캠이죠. 카메라를 해킹해서 이걸로 사람 얼굴까지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이비도 이제는 진화 발전을 해서 컨텐츠로 합니다. 영상으로 도사들 나와가지고 뭐 진리가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도인도사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영성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진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기준이 뭐냐?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 법에 의지하고 나한테 의지를 하라. 법의 기준으로 봐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기준을 찾고 나의 경험을 여기 더해서 이 기준을 삼아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식과 상식을 끌어와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이제 말법시입니다. 불경으로 치면 말법시에는 더더욱이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많이 사라진단 말이죠. 진리라는 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체 너도 나도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쏟아붓기 때문에 정보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정말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관이 없게 되면 이제 논어의 공자처럼 불혹이죠. 미혹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게 진리다 이러면 그런가 하고 나도 이렇게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끄달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묵하게 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 수행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기꾼과 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꾼과 사이비는 구조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영역이. 기본적으로 둘 다 인간의 물질을 앗아갑니다. 인간의 물질을 앗아가기 전에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죠. 이제 사기꾼은 사이비랑 달리 영적이나 영성적으로 꼬드기는 요소는 없죠. 사기꾼은 관련된 지식으로 정신을 핸들링합니다. 지식으로 사람의 정신을 이제 장악하죠. 잘 모르거나 애매하면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정신을 장악합니다. 사이비는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하죠. 정신적으로 핸들링해서 물질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신을 핸들링해서 물질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사이비 사기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매이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나의 무지함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에 매달리고 영적으로 진리를 좀 쉽게 빠르게 깨치고 싶어서 여기 매달리겠죠.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기 매달리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다. 이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냐면 호기심과 의심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뱀이 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죠. 먹어서 선과 악의 상대기로 분리가 돼버리죠. 자, 이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욕심, 호기심, 의심이 발동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하지 말라는 짓을 인간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리고 의심이 많은데 관심이 있고 겁을 내더라.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불교에서 무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무심을 뜻하는데 내가 정말
돈을 버는 부분에 정말 관심이 없다. 정말 1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어떤 사기꾼이 와서 나를 현혹시켜도 내가 여기에 끄달림을 당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난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와서 뭐 원금 손실 전혀 없고 수익 대비 300%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뭐 돈에 관심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가버리겠죠. 관심이 없으면 말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했을 때 내가 욕심이 있죠. 그러면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게 있습니까? 원금 손실 없이 300%가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 의심 안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겁을 냅니다. 왜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영화 제목 중에 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꾼. 내용이 뭐 사기꾼이 사기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그 의심이 확신이 된다. 그래서 사기를 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호기심도 있고 관심이 있는데 잘 몰라서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심을 확신으로 딱 바꾸면 이 사람은 여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이비도 사기꾼도 이런 인간의 정신을 핸들링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해서 믿게끔 만들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질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정도까지 인간을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나 영이 약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염체를 만들어줘서 그 주파수 파동에 물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쪽지도 보내시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저한테 이제 이런 거 혹시 사이비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보시는 무슨 컨텐츠를 저한테 링크를 보내시면서 이런 거 혹시 사이비인가요? 겁이 나서 좀 이런 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시는데 링크를 이제 열어보면 좀 모호한 영역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다 그러면 불교의 정통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정통적인 분들 영상 많이 봐요. 이제 법륜 스님 영상도 그렇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 크게 사이비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의심스럽게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그런 것들만 골라서 봐요. 그런 것들만 희한하게 어디서 찾아서 골라서 봅니다. 참 모순이죠. 본인이 진리라고 찾았다면 그걸 믿고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또 의심을 하시는지, 왜 또 걱정을 하시는지, 뜯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가는 거라고. 진리는 한 번에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헤매다가 이제 일로 왔는데 굳이 뜯길까봐 뺏길까봐 걱정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변두리로 가더라고요. 사람이 희한하게. 실리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명품을 사는데 백화점 가서 정해진 그런 샵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변두리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런 멀티샵 가서 좀 싸게 이제 할인이 더 되니까 거기 가서 명품을 사려고 하는데 저거 명품 짜가 아이가? 저거 짜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걱정되면 그냥 백화점 가서 정식 매장에서 사면 되잖아. 근데 좀 더 할인해 주잖아. 이렇게 해서 그런 매장만 찾아다녀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정품으로 사게 되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변두리에 있는 작은 가게들은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데만 또 찾아다닙니다. 희한하게.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아직 진리를 이제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진리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행착오니까 저처럼. 그 진리를 만나시려면 한참 남으신 거구나. 제가 뭐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한다고 인간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경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 믿음 없이 여우같이 의심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경에 나오는 여우같이 의심한다라는 이 말을 제가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숲길을 가는데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가 그 숲길 가운데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죄수다. 이거 이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고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분명히 이것은 인간이 나를 잡으려고 미끼로 놨을 거야 하고 이제 의심을 하죠. 그래서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건 안 먹지 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갑니다. 여우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각이 들죠. 그 고기가
미끼라면은 분명히 어떤 접시에 이렇게 이쁘게 올려놨을 텐데 그냥 보니까 툭 하고 떨어진 거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흘린 거 아닐까 하고 애매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니까 고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 이 고기는 미끼가 아닐 거야 하고 묵으려고 하는데 또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포장을 해놨으면 미끼인 거라고 알기 때문에 안 먹을 거를 아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끼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툭 떨어진 것처럼 해놨을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미끼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멍청해서 먹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우라서 나는 이거는 거 안 먹지, 이렇게 하고 또 뒤돌아서서 갑니다. 이렇게 반복을 9번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진리를 공부하고 탐구를 할 때 9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불교 이제 철학을 만났을 때 이제 부처님의 경들을 읽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대가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제 열반한 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고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은 이 지식의 수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진리를 지금도 진리라고 할 수 있나 하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딱 일어나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경을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딴 데로도 가고 있어요. 속된 말로 삽질하는 거죠. 제가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저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경의 이 글을 딱 읽을 때 나도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진리를 또 멀리 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사실 참회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 순간 욕심을 내고 의심을 한다. 그 의심에 내가 속아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환경이 일어나고 호기심 때문에 환경을 일으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 욕심 때문에 상대적인 인간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로가 대응을 하면서 이 세상은 운행된다라는 겁니다. 대자연의 질서가 그렇게 운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선과 악이 존재를 한다. 양변의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기꾼과 사이비는 장르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을 가스라이팅해서 물질을 앗아가고 정신도 앗아가는 악한 영역의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저것들 미친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죽일 놈들이야, 악한 놈들이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의 카르마를, 이 씨앗을 노력을 해서 소멸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악의 불씨를 소멸시키면 세상에 선악이 존재를 해도 나는 이 악한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고 무심하면 그 어떠한 영향도 인간은 받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의심을 하고 미심쩍게 생각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툭 하고 메이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죠. 팔정도, 육바라밀. 우리가 육바라밀을 노력하고 팔정도로 노력할 때 그 어떠한 악한 영향도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내가 법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님의 법을 취할 때는 내 자체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영향도 나에게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법력이라고 합니다. 법력. 어떤 초능력을 써서 물질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악한 영향의 에너지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 왜냐? 내가 진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요소도 나를 가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게 법력의 힘입니다. 법계, 하나님의 힘, 부처님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신의 절대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진리를 찾고 올바른 진리를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덫과 지뢰에
언젠가는 나도 밟히게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TV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거 멍청해가지고 사기나 당하고 아이고 저 빙신 같은 게 집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저거 아이고 네가 멍청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빈정대고 변한거리는데 욕심의 씨앗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 이게 인연으로 형성이 될 때 그 언젠가는 그 사람도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TV로 보이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을 겪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에 보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 뜻이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을 너가 멍청해서 겪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언젠가 그 고통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부터 올바른 진리를 구하고 나의 영을 맑히고 밝혀서 그 주의를 밝혀야 된다. 이 주의가 탁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밝혀서 데려가야 된다. 이게 불교의 보살이거든요. 이게 대승불의 보살입니다. 보리살타 같이 데려가야 된다. 같이. 내 혼자 깨달아갖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서 같이 고통에서 벗게 해줘야 된다. 이게 무조건 뭐 사기꾼이 못된 놈이다, 뭐 사이비가 못된 놈이다 이렇게 탓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못된 놈 같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찰이 빨리 대응을 해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경찰한테 민원을 넣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미 상처 줄 대로 다 준 다음에 잡혀갑니다. 그러면 상처 다 받는 피해자들은 그럼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돌려받을 데 없어요. 그렇게 돈 떼이면 못 돌려받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최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구하고 저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 순간 저는 따른다. 저도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욕심을 자등명, 법등명, 진리에 의거해서 법령으로 잘라낸다. 그래서 또 나의 갈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갈 길을 가면서 나의 영을 맑히고 노력을 해서 내 주의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별이 되어서 빛을 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말이 참 좀 애매하죠. 내 스스로 빛을 내어서 주의를 밝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혼자 잘 되려고 뭐 끌어당김을 해가지고 내 혼자 뭐 부를 추구하려고 내 혼자 어디 잘 나가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랑 거리가 멀다.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맑히고 주의를 밝히고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이비와 사기꾼에 대해서 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고통을 정말 사람들이 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영상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 만들려 했습니다. 여러 편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좀 길게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길게 만들어도 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만들고 있는데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 편을 만들어서 한 편으로 좀 최대한 좀 이해를 좀 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내용이 제일 길 것 같아요. 편집하는데 아마 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이비랑 사기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고통이 세상에서 많이 사라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